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카레쇼 벌써 네 네. 번째입니다. 와, 박수. 네. 자, 여기서, 와. 감자님, 당근님, 그리고 카레님, 언제나 오시는 분 말고도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후추님, 김수정 변호사님. 자, 박수. 와. 와. 여기 안녕하세요. 지금, 떨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을 맞추느라 밤 12시인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저번 주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헌법 불합치,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아무도 전문가는 아니고,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었죠, 우리가. 잘 힘듭니다. 떠드시던데요. 그게 편집을 한 거라니까. 아니, 내가 말한 거 다 드러냈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저희가 그냥 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체크가 완전히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수다를 떨었었던 거라. 네, 별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 네네. 진짜요? 안 네. 믿기네.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당근님이 잘 아는 분 계실 텐데 지인 찬스 써서 정확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어땠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오래돼가지고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늘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네. 네, 최대한 아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은 이게 되게 큰 일이고 많이 네.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고 매스컴은 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여성인권 쪽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낙태죄와 관련돼서는 한번 세게 붙어야 된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다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네. 기소되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두려움들이 크셨거든요. 저 이제 같이 변론했던 제가 이제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한번 어떤 한 여성분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여성분도 용기 내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변론을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뭐 처벌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헌법소원을 권유했을 때 이분도 이제 자기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알려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헌법재판을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변론했던 분은 의사시거든요. 네. 예,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낙태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적고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위헌소송 냈다 이 기사를 보고 네.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여성인권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됐던 거예요. 그 기소 당하신 다른 여성분은 기혼 분이셨나요? 그분은 기혼은 아니고 약혼을 했고 네. 예,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혼전에 임신이 된 사안이었는데 결혼 전에 동거를 하면서 이 남자의 폭력성을 본 거죠. 네. 굉장히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한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남자도 동의해서 헤어지면서 이제 낙태를 임신 중단을 했던 건데 이 남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는 동의를 안 했는데 낙태했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는데 보통의 지금 기소되는 예가 많지는 않은데 수사되는 경우는 보통 그런 보복적인 경우로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였고 근데 이 남자가 동의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돼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공범으로요? 이 남자는 그렇죠. 방조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낙태하기 직전에 낙태하지 말라는 문자를 철회했다는 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 남자가 무죄가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만 처벌이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신문에도 그래도 이 사례를 쓴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임신했을 때 음. 낙태가 될 수 있는데도 때리고 했던 사람은 이 남자였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철회, 나 낙태하지 마라는 문자 하나 보냈다는 걸로 무죄가 되고, 네. 그 폭력 상황을 피해서 결국은 혼인도 깨지고 이러면서 임신 초기에 낙태를 했는데, 네. 그분은 처벌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예. 남자는 그냥 한번 문자만 보내면 네. 발씩 깨버리고. 쉽다, 쉬워. 근데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례였는데, 네. 대부분 지금 보면은 뭐 1년에 10건도 안 되는, 뭐 네. 적으면 1건, 4건, 뭐 평균적으로 네. 보면은 10건도 안 되는 건수들이 기소가 되는데, 그 얘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가 네. 한다거나 아니면 이혼 재판 중에 있는 남편이 한다거나, 네. 또 이제 어떤 사건에서는 판례도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며느리가 낙태를 한 거죠. 남편이 죽으니까. 그럴 경우 이제 시아버지가 상속 문제 때문에 네. 낙태로 고소를 하는, 이제 아이쿠야. 예,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음.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되는데 낙태를 시키는 바람에 자기하고 동순이의 상속인을 죽인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아. 예전에 결격으로 해서 예,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또 사례들이 있어서 네. 하여간 되게 악용이 많이 됐어서, 사례는 되게 드물지만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낙태 같은 게 누군가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데 보복의 수단으로. 예. 근데 고발을 하면은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사하는 사건은 좀 더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혐의가 있다, 인정이 돼서 하는 사건이 10건도 안 되는 거죠. 뭐, 기소유예로 해오진 않았었던 것 같고, 10건도 안 되는 사건이 올라가서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당사자가 남자와 음. 여자가 모두 있는데 여자는 거기에서 범법자가 되고 남자는 고발자가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뒤져봤는데 남자가 처벌된 예는 한 4건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낙태죄 생기고 그게 나서요? 이제, 의사가 아닌 남자가. 제가 그게 뭐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쭉 봤는데, 근데 그게 보통 여자가 죽은 거죠. 남자가 임신한 여성을 살해를 했다거나 죽을 네. 정도로 때려가지고 낙태가 됐을 때 다른 자랑 같이 경합돼서 올라갔다거나, 뭐 제가 본 사례들은 거의 그런 거였고, 아니면 낙태를 엄청나게 강요하고 막 위협하고 이랬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마지막에 뭐, 낙태를 종용했다 하더라도 예. 그 여성이 그 남자까지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자기가 낙태한 거 주체가 그렇죠. 돼버린데. 보통 여성이 그거를 고소하기는 어렵죠. 자기도 처벌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려운데, 그 예는 뭐 약간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고, 보통은 여성이 뭐 낙태를 강요당하면서 심각하게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런 사례에서 처벌된 예를 한 4개, 3, 4개 본 것 같아요. 다 뒤져봤는데. 와, 전 무섭다. 한국이 참 특이하다고 많이 느꼈던 게, 해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경우 한국처럼 실제로는 많이 하면서 법으로는 금지된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고, 만약에 그렇게 금지됐다고 하면은 허락하는 그 병원 자체나 의사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그것도 이제 장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왜 플랜드 페런트후드 앞에서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거기 들어가는 여성들을 막 앞에서 시위하고 막 뭐 던지고 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반대하는 건데, 한국에서 뭔가 되게 편의주의적으로, 물론 내가 필요하면 하지만 내 여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뭐 나쁜 상황이 그렇다면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한국은 서구의 예처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큰 대립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약태죄가 유지되고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뭐 지금 뭐 태아의 생명이니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풍속에 대한 범죄 비슷하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네. 시작한 게 낙태죄고, 음. 근데 그 이후에는 산하 제한이니 뭐냐 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네. 낙태를 권장하는 또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법으로는 불법인데 네. 자연스럽게 이게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네. 되었고, 오히려 국가가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월경 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네. 낙태를 했는데, 사실 그게 월경 낙태였던 조절술이 어떤 거거든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만 들어서 지금 감이 안 잡혀서요. 저도 뭐 시술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게 낙태라고 하도 초기에 임신했을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낙태라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생리를 하지 예, 않으니까 생리를 할 수 월경을 하지 있도록 않,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런 그게 걸로. 낙태인데, 그거를 이제 이름 짓는 월경 참. 조절술이란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했던 건데, 그거를 보건소 사람들이 성과를 수집하고 다녔던 거예요. 내가 하나 조절하는데 이런 성과를 어. 냈다. 그럴 그러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여권의 문제로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인구 조절 문제, 국가의 이제 이익에 따라서 성풍속의 문제였다가 국가의 이익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구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갑자기 태아의 생명권,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걸로 갑자기 부상이 이제 되면서 좀 달라지는 국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네. 소송할 때도 보면은 음. 엄마들은 낙태가 불법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 그냥 합법으로 알고 계셨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네. 그런 좀, 이렇게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이렇게 시행되온 과정에 네. 그런 좀 역사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월경 조절술이라는 것을 그 여성들은 어떤 수술인 건지 인지를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음, 낙태라고 다 생각하셨을 것 같고, 예. 뭐 소파술은 조금 더 이제 됐을 경우에 음. 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저번에 얘기하면서 궁금했었던 건데, 이게 불법이니까 의대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배우지 네, 않은 맞아요. 시술을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 예, 시술에 그래서 대해서는. 저희가 예. 이혼 재판 할 때도 예. 저희의 이제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예. 고경심 선생님이라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진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대학병원이나 이런 보통 과정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 나와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처음 이제 시술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능숙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초기에 이제 하면서 되게 사고도 많이 네. 나게, 심지어 죽기도 하고 막 음.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불법 의료도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모른다고 의사들이. 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단과 관련돼 있는 그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학회 같은 데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예, 많이 발표를 할 수가 예, 없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조차가 내가 그렇죠. 불법 다만 시술을 이제 뭐 했다. 산모가 이기에 아이의 뭐 그렇죠. 그리고 대학병 같은 데서 이제 정말 위기 상황에서 처해서 오는 경우나 네. 이런 경우에나 다뤄보는 시술이기 때문에. 음. 근데 사실은 연간 뭐 16만에서 심지어는 50만까지도 예. 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많은 네. 여성들이 다 숙련되지 않은 의료에 많은 경우 노출되어 있고, 비용, 그다음에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예. 합법적인 의료를 받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가 네. 굉장히 저는 심각했었다고 되게 봐야죠. 예전에 그 변호사님 글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게
초반에 그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예 임신이 불가능하게 됐던 그 어떤 여성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 그런 경우들이 근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 말씀해주신 고경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숙련되지 않은 데 가서 하다가 뭐 자궁에 천공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어, 뭐 아예 임신 불임이 돼버린다던가, 내지는 수술은 잘 됐지만 사후에 의료적인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제대로 진료를 못해서 본인이 불임이 된다던가, 아니면 자궁 질병을 계속 안게 된다던가, 이게 결국 낙태를 한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새로운 임신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낙태죄가 이렇게 폐지가 되면 여성들이 낙태를 쉽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타다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낙태를 하고 어, 나서도 삶이 다 여성이 짊어져야 되는 몫인데 너무 다들 네네.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변론할 때도 이제 법무부가 너무 항의를 많이 받아서 철회는 했지만 처음에 낸 의견서에서 뭐 문란한 성생활만 즐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음, 그 여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막 의견서에 해놨었거든요. 네. 법무부가요. 아, 음, 아, 그래서 사실은 그거 보고 정말, 아, 정말, 그래도 나름 국가기관, 물론 뭐 변호사가 써서 냈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차라리 생명권이라는 얘기로 그냥 쭉 가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불신을 드러내는 음, 정말 너무 한심한 수준의 글을 보면서 사실은 낙태든 임신이든 출산이든 낙태든 가장 큰 부담을 안는 건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큰 부담을 안는 여성이 무슨 뭐 남자들 사정 한번 하고 많은 뭐 그 정도의 일로서 정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있지 않은 어떤 걸 상정해놓고 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진짜 막말이죠, 막말. 네. 근데 막말이죠.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 속에서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낙태를 선택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말 일고의 생각도 없는 얘기인 거죠. 예, 예, 예. 음. 실제로 그 해외에서 그 낙태 시술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네, 들은 네.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낙태하고 나서 여성들이 뭐 계속 후회하고 뭐 그 악몽에 시달리고 뭐 이런다.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99%의 여성들이 그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네, 네. 대답했다고 하거든요. 예,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조사를 했었고, 이제 통계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그 네. 이후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것 희망사항을 같아요. 말한 것 예. 같아요. 예, 바라는 근데 것 같고, 여성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놓고, 그러니까 음, 임신과 출산, 특히 낙태는 어떤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사회적인 문제를 영향을 주는 문제거든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네. 아니거든요. 삶 그래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출산이나 이런 걸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을 때는 음, 뭐 모든 면에 뭐 교육, 노동,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는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느냐. 음, 그다음에 나의 배우자, 파트너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데 양호한 아버지냐. 많은 음.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후회하지 않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성이 선택한다는 것이 괘씸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90년도, 80년대, 90년도에 그렇게 여아 낙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걸 사회적으로 비판하긴 했어도 이건 처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면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사회적으로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선택이었다. 예. 그럴, 그럴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처벌되는 건 여성이었겠죠? 집안에서 가진 아,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선택했는데, 음, 그러다가, 만약에 이혼하는 상황이 됐다? 음, 이러면 낙태했다고 고소도 하거나, 뭐,
이렇게 네. 또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에 변론할 때도 여성은 낙태도 선택하지 못했지만 출산도 선택하지 못했다. 여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네. 낙태를 강요당했고 네. 또 장애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하고 싶어도 낙태를 강요당하는 현실. 그래서 출산뿐만 아니 낙태뿐만 아니라 출산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이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변론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나도. 출산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계속 네네. 낙태를 뭐 우리가 할 수 있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음.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 기본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도 상당히 많잖아요. 비혼모가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근데 한국은 사실 그 비혼 상태에서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것조차도 그 상당히 억압이지 않나요? 그 부담이고. 그렇죠. 그 비혼모의 낙인을 감당하라는 건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네. 낙태를 하면 낙태했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애를 음. 막상 낳으면 또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미혼모 네트워크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다 아이를 어떻게 네가 혼자 키우냐 낳는데 다 입양 보내라 그러고 네가 철이 없어서 키우고 있다 그러고 다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힘들었다고. 내가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 소개해줄 테니까 보내라. 좋은 단체 있다. 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서 좋은 의도로 도대체 하는 말이 낳으라는 거지. 나름대로 좋은 낳으라는 의도로 거지 한다는 말이 말라는 그거죠. 거지. 예. 예. 동백꽃 생각난다. 네네. 예. 예. 거기도 이제 다 근데 저는 동백꽃에 불만이 좀 있지만 뭐 하여간 그렇죠. 거기에서도 네. 낳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또 시선들이 있고 하여간 낳아도 힘들고 안 낳아도 힘들고 참 이중 그 삼중이죠.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돼도 왜 결혼 전에 애를 먼저 가졌느냐도 문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절대 여성은 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놨지만 연애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남성들의 콘돔 사용률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낮은 나라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성의 콘돔 사용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설명을 들었는데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안전한 성관계라는 게 콘돔이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성관계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임신에 대한 안전한 성관계가 아니라 성병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성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두려움이 낮아졌죠? 딱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매독으로 사람이 죽거나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미리 검사할 수 있고 발전된 의료의 혜택, 믿음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발전된 매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료 기술들이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콘돔을 끼지 않아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난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는 그런 이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엄청 컸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사창가에 가서 콘돔을 자기가 썼었는데 에이즈가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나 그냥 안 쓰고 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후피임약이 허용되면서 임신에 대한 것도 약간 좀 그런 거는 원래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임신을 하더라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20대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20대 젊은 여성 그 상태에서 남친을 사귀었다. 뭐 그래 뭐 사귄다고 해. 근데 이제 거기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부터 좋은 결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루프나 그런 피임 시술을 하면은 와, 얘 진짜 막 나가는 애구나. 이제 막 맞아. 마음대로 섹스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그 피임하는 것도 욕먹고, 그리고 안 해서 이제 그럼 아이가 생기면 욕먹고, 그리고 결혼이 거기다가 낳으면은 또 욕먹고, 미혼으로. 결혼해가지고 낳아도 뭐, 저 맘충으로 욕먹겠죠. 그냥, 젊고 무슨 깔때기 같아, 예쁘고, 깔때기. 예, 뭔가 이렇게 젊고 예쁘고, 남성들이 원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 있는 거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어야 되는 건 거죠. 예. 감히 어디 자의식을 가지고 네가 너의 임신을, 너의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하느냐, 어딜 감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변호사님, 그냥 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법무부도 생각이 없이 얘기를 내 했는데, 말이. 그냥 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위헌소송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없는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상 어떤 얘기가 깊으신 거 있던가요? 있나요? 아니, 제가 볼 때 법무부가 제일 심했고요. 제일 심했어요. 최악은 법무부야. 아니, 최종 빌런. 제가 이제 그 변론하면서 그 한겨레 신문에 여성을 위한 변론이라는 연재를 했었는데, 거기에 낙태와 관련된 이제 글을 하나 썼었는데, 네이버에 떴을 때 댓글이 한 4,000개쯤 달렸더라고요. 와, 와, 근데 생각보다 낙태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혐오적인,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여성만 처벌하는 거는 되게 불합리하고, 그거 잘못됐다, 이러면서 심지어 제일 웃긴 거 받는 거는, 남자도 지금 과학기술로서 남자도 임신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 남자를 임신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낙태죄 댓글도 올라와. 위헌했던. 너무 웃겼어. 그 댓글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낙태죄는 나름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이게 그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진 않겠구나. 주로 뭐 그런 혐오적인 발언보다는, 네. 막 말씀하셨듯이 문란하게 생활했으면은 책임져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남자도 같이 책임져라,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명을 죽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더 어려운 거고, 음, 생각보다는 저도 쓰면서 되게 떨었거든요. 저 댓글 아, 안 봐야지,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많이 좀, 여론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 느꼈습니다. 보면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그 주장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러는데 막상 그렇게 생명권을 주장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까지 임신시켜가지고 뭐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는데 하지만 그거는 그 이해도의 차이일 뿐이고 사실 낙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여자가 다 지게 되는 건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비혼의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아니죠. 하진 않잖아요. 뭐, 그 비혼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뭐,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건 사실인데, 네. 또, 최근에는, 그럼 아이 아빠는 음, 뭐 하냐, 이런 음, 또, 문제 제기도 많이 있고, 제가 마지막 반론할 때도, 미혼부의 4.7%만이 양육비를 주고 있는 아, 현실에서, 낙태를 하지 와, 않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양육비 문제만 있는 것도 좀, 아니고, 낙인 음, 찍히고, 국가에서 한 달에 뭐 혼자 애기 키운다고 해도 10만 원, 뭐 10만 몇만 원씩 원이야. 주는, 그 어렵게 키우고 그거, 아이고, 있는 그거 그런 희한하더라고요. 하에서 자기 거 다 감당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태아의 생명 들이대면서 낙태했다고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은 여성의 임신 능력은 뭐 생명의 신비, 뭐 법무부에서 그렇게 뭐 생명의 신비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건 천형이다, 신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변론을 했었거든요. 그 재밌는 게 기혼한 사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에서 뭐 둘째 자녀, 셋째 자녀를 가지면 얼마씩 준다라고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막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든가 10대
아이를 가졌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은 정말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뭐 아이 현재 상황이 낳았을 때 뭐 맷째 나오면 뭐 주고 하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애를 키우고 있으면은 그때 일반적인 지원금은 뭐 10 몇만 원? 이렇게 이제 원래 10만 원인가 그랬는데 좀 하도 문제 삼으니까 좀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은 한 거의 한 명당 150에서 200만 원 네?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어머, 네? 진짜요? 고아원에서. 와, 시설에서는. 내 아, 자식을 시설요? 내가 키울 때는 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신생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변론할 때도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음, 오히려 그 지원은 그 정도고 낙인도 견뎌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견뎌야 되고 또 고아원 가면은 돈 한 명당 그 정도 배당이 되는데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은 근데 그 아이를 감내하기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럼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고아원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면은 정부에서 고아원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의미신 한 거죠? 명당 그 150에서 200 사이일 그러니까 맨날 걸로 알고 고아원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터지는 거군요. 어, 그러니까 미혼모 분들도 하소연하는 게 그래요. 애기 그렇게 견뎌서 낳았는데 음, 나오면 왜 키우고 있냐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예. 보내지. 이게 저 나우 한국에서 예, 상당히 황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느냐라는 지적이 상당히 쉽게 보인다는 거? 한국에서는 뭔가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를 둘 낳은 이런 것도 부모가 돈이 없는데 그 키울 능력 없으면서 왜 낳았냐 그런 지적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율 그런 거 논의를 봐도 이렇게 출산율을 생각해서라도 낙태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대놓고 너는 이런 것도 없고 낳아서 키울 여건도 안 되는데 왜 낳았냐라고 지적하는 나라에서 그 사정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낳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는 게 너무나 모순된다고 느꼈었어요. 쟤들은 무식하니 많이 나왔다고 네, 그러고 무식하게 많아. 낳았냐 맞아. 예,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시선들이 있는 거죠. 낳아도 그래서 예, 저희가 낳아도 낙태를 해도 너 낳아도 그 다 견디는 게 과연 누구냐. 네, 네, 그런 변론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낙태를 안 하고 애를 낳게 되는 상황을 징벌로 생각을 하잖아요. 음, 즐길 거 다 즐겼으면 책임을 져야지라는 그 책임에는 너의 문란함에 대한 징벌, 그것은 애를 낳아서 고통스럽게 키우는 것이라는 예, 의미가 들어가. 그러니까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그 애가 잘 자라는 데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가 법무부에서 말한 문란한 또 생활을 문제는 또 거기에서 남자는 빠져 있잖아요. 같이 한 그렇죠. 예, 남자는 빠져 어, 있고. 예. 그 음, 법무부가 남성을 대표해서 여성들을 징벌하겠다. 그냥 그런 음, 선언으로서 그런 문구를 의도적으로 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이 일어요. 그 처음에 의견서가 너무 문제적이어가지고, 네. 음. 하여간 근데 이제 그거 언론에서 비판 기사 나오고 막 하면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어요. 이미 뭐 예, 나온 거 처리한들고, 예, 예,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예, 기본 논조는 뭐 예, 바뀌지는 않고, 그런 좀 음, 내용들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음, 이미 재판관들은 다 본 그렇다고 거잖아요. 뭐 다 음, 받고 뭐 이미 논조는 똑같아요, 근데. 예, 그냥 문제되는 문구만 그냥 빼버린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미 뱉은 말이고, 우린 예. 들었고. 찍혔고 타이핑해서 음. 나온 거 우리는 봤고. 네. 근데 그 4천 개 댓글 보시면서 그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좀 약간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반대 의견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4,000개를 다 보진 않았고요. 4,000개 붙어 있더라고. 그 앞에 그냥 원래 예,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어떤 글을 한번 썼다가 너무 무서운 댓글들 많이 본 이후로 잘 댓글 안 보는데, 예, 이번에 우연히 보여서 봤는데, 제가 본 거에는,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런 거죠. 문란하게 쓰면은, 음, 뭐,
법무부가 말한 거랑 비슷한 뭐 그런 예. 얘기들인 거죠. 법무부가 그런 거는 별로 충격도 안 먼저 받는 거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법무부에서 음, 그런 의견을 냈다는 법무부가 거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7년 전에 음, 낙태죄 합헌 나왔을 때 그때도 변호사님 관여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저는 안 했어요. 아, 예. 근데 그 7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댓글이 많이 양호해졌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나도. 몇 네. 년 전이랑 네네네. 비교하면? 음, 음, 워낙 솔직히 남성들 입장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관련해서 음, 뭐 애가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냥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남성이 말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종교적인 네, 문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남자들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공격적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댓글에서도 자기가 한 거에 자기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음, 읽으면서 오히려 그 낙태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음. 이런 좀 댓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 예. 종교단체에서의 뭔가 좀 조직적인 반대 있었나요? 아유, 뭐, 탄원서 같은 거 엄청 들어왔죠. 그거는 저 봤을 때, 그러니까는 낙태죄에 대해서 이번 같은 음, 경우에는 남녀 간의 대결보다는 음, 정말 급진적으로 종교 쪽으로 많이 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아 생명권이란 것보다는 남자가 이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빠져나갔다면 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적인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음, 해외 사례를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음, 뭔가 태아의 생명권, 인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음, 종교까지 결부가 되면서 음, 점점 더 이제 아니 미국이라 이런 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약간 인권적으로도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음, 식으로 음, 음, 흘러가는데 그게 폐지까지 흘러가는 게 조금 음, 이상하게 음, 폐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 종교적으로 안 돼.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음, 법으로도 이렇게 낙태를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음, 그래서 그 헌재에서 위헌 의견 내셨던 분들, 음. 재판관 그 두 분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한때는 태아였다 이렇게 한때는 썼죠. 태아였다. 예. 긍정적인 선언. 한때는 우리가 그분이 저희 응. 공개 변론할 때 그렇게 쓰신 분이 주심 에? 판사였어요. 진짜요? 네, 주심 판사여가지고 그분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저희한테. 예. 그래갖고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공개 변론 할 때는 2014년도 할 때는 되게 태아 생명권 이 논쟁만 주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좀 넘어서서 논의를 아, 하기를 바래서 그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한때 모두 태아였다라는 글을 쓰신 분이 주심이다 보니까 예. 예. 또 똑같이 너무 그런 것만 물어보셔가지고 아. 힘들었어요, 공개 변론이.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저희가 생명권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여성의 생명권 대 자기 결정권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음, 결론으로 우리는 끌고 가고 싶었는데 네. 주심 재판관님이 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공개 네. 변론을 하면. 근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아, 계속 태아의 생명 얘기만 하시고 뭐 심정 음, 소리 듣고도 낙태할 수 있냐 어쩌냐 막 이런 것만 계속 어, 물어보셔갖고 힘들었어. 어, 준비는 너무 고급지게 해갔는데 네. 계속 이차원적인 질문을 계속 하셔가지고 격이 안 힘들었어요. 맞아가지고 네. 힘드셨네. 하지만 불합치 판결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겼어요. 그랬죠. 다시 한번 박수. 예, 고생하셨어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가장 중요하게 돼야 될 게 아일랜드 말고 아르헨티나에서 낙태죄 폐지 투쟁할 때 구호가 음, 우리에게 교육을 어, 그다음에 낙태하지 않기 위해 피임을 음, 낙태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음, 그다음에 우리에게 낙태할 권리를 이거 세 가지 구호가 음. 있어요. 아르헨티나 구호가 정말 와닿는데. 그, 그거 진짜 와닿는 구호인데 아르헨티나는 실패했는데 음, 곧 될 거예요. 거기도 뭐 한 표 차인가 뭐 두 표 음, 차인가로 안 됐는데
그래서 그 구호가 있어요. 지금 끝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호가 되게 와닿는 구호거든요. 네. 예, 그게 딱 답이에요. 그래서 되면은 피임과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다 보건소에서 다 피임 시술 다 해주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 거기 완전 비범죄인데 낙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에서 다 피임 시술 해주고, 그 다음에 철저히 피임 교육되고, 그 다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원되면서 여기 낙태율이 엄청 낮은 거죠, 거기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무슨 낙태죄 폐지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재생산권에는 낳지 않을 권리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그런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낙태율이 낮아질 거라고 봐요. 네. 그 낙태율을 그런 낮추고 예들이 있고. 싶으면 재생산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재생산권에 그렇죠.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명권만 주장해가지고는 낙태율을 낮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피임 자체도 못하게 하는 종교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예. 그래서 상당히 근데 이제 또 좀 바뀐 천주교에서도 조금 오픈 마인드로 하신 분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서 저희 주장 중에 종교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중세시대 종교의 죄였다, 낙태는. 서양에서 보면 낙태는 종교적 죄거든요. 네. 그 종교의 죄를 형법의 영역에서 처벌하려고 하지 마라. 종교의 죄를 끌어와서 형법의 영역에서 처벌하는 게 낙태인데, 그건 종교의 영역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네. 종교는 종교의 문제지 그거를 국가가 그렇죠. 나서서 할 게 네.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이제 저희도 주장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알겠지만 로덴 웨이드 판결이 이제 예, 예. 낙태죄 판결에서는 70년대 기념비적 판결인데, 거기에서도 블랙먼 판사니까 거기가 언급하신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태아가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의술이나 철학이나 과학에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거는 딱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성의 이제 이권의 문제로 권리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생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다 법에서 했던 것들이 정의를 했던 것들이 법적인 영역이 아닌데 계속 끌고 왔던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태아가 인간과 똑같은 생명권의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증의 과정 없이 그냥 우리 헌법재판소 생명이다 해버리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로덴 웨이드 판결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생명인지에 대해서는 법이 판단할 수 없다. 몰랐어요. 나 로앤 웨이드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그런 구조를 있는지 몰랐네. 있어요. 네. 블레이크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한계를 넘지는 못했지만, 근데 되게 대결적인 구도로서의 여성과 태아를 보지 않고 여성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이런 걸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설치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합헌 결정, 우리는 태아에서 시작되었다, 그거, 우리 한때 다 태아였다, 그 주장의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위헌 설치했던 그 결정문들이 좋았어요. 그거 전부 소송인단 쪽에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이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사람들 반응하는 게, 역시 합헌 결정한 재판관들 무식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만 우리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쪽만 계속 비난을 하지, 막상 위헌 결정에서 했던 것들은 별로 이야기가 안 판결에 됐었어요.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물론 한계도 명확하게 있기는 한데, 한계보다는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들어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대결적인, 생명 대 생명의 대결적인 구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음. 예, 거의 1시간이 되어서, 자, 마지막 아, 질문하실 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게 엄청나게 큰 그 여성 인권 입장에서 엄청 큰 이슈인데, 자,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신 건데, 그 다음에, 이걸 했으니 이제 또 다음 목표는 이거다, 뭐 이런 거 있으신지 그런 거 궁금했어요. 변호사님의 다음 목표? 네. 그런 거는 뭐, 다음 목표 이런 건 없고, 이제 뭐,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하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되게 앞으로 이제 변호사 마칠 때까지 할 일일 것 같긴 한데, 해외 입양 갔던 분들 관련한 소송을 새로 시작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네. 뭐, 사실은 미혼모와도 관련되어 있고, 예. 미혼모의 관점에서 제가 그거를 해외 입양 가신 분들 얘기를 미혼모의 입장에서 한겨레 신문에 글 쓴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예. 미국에서 추방된 입양인이 음. 이제 하고 있는 소송이에요. 국가배상 소송이랑 해서 돌아가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되게 없었던 소송이라 어렵게 네.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슬프다. 자, 마지막 세상에. 질문하실 분들, 패널 분들 없으니까 질문 그건 나는 질문은 질문. 아니고, 네. 오늘 말씀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종교와 법이 모두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국가까지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감사님? 질문? 마지막 말씀.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행위든 되게 징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얼굴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 거기에서 요만큼만 벗어나도 너희를 벌할 거야. 뭐 이런 권력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역시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보다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정리도 점잖아졌어, 많이 많이. 되고. 아주 약간 생각이 좀 많아졌어. 네. 네, 올해 만약에 이게 입법 과정에 본격적으로 시도되면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겁니다. 네. 시도 안 되길 바라고 있어요. 시도 안 되길. 오늘 와주신 김수정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데, 네.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 인사하세요. 빨랑 감사 인사. 변호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맞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낙태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다른 시각도 많이 갖게 되고, 예. 네, 많이 배웠어요. 편집 협조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닦아서 그 문장만 따라. 그것만 따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인사드리고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녹음 끕니다. 네. 네. 양파 수다 튜브.